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대공세, 이 1차 대공세 2라운드 개시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2라운드 공세의 전과가 아주 가속도가 붙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레오브 전선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 돌파가 완전히 그냥 대폭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오레오브 전선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비참한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7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10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28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12대 격추, 미사일 3발 요격 등의 전과를 발표를 했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하루 동안 총 35회의 교전을 했고,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진행 중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공격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세를 진행 중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이제 계속 공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로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라고 드디어 자신감 있는 전과를 발표를 했고요.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크림반도에 상륙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8월 24일이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키우 시내에서 이렇게 노획한 장비들, 러시아 장비들이죠. TS-19 최신 자주포, 그리고 이런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 잔뜩 갖다 놓고, 노획한 것들, 여기 완전히 또 녹슬어가지고 못 쓰는 거, 이런 거, 파괴된 거,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라는 이런 행사도 하고, 그리고 크림반도를 되찾아야 되는 목표가 있죠. 그래서 크림반도에, 며칠 전에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드론에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 튀어나온 그 지역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상륙했어요. 크림반도에. 이렇게 상륙해서 야간에 우리 이 크림반도에 상륙했다 하고는 국기 들고 퍼포먼스 한번 하고 다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륙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좀 스토리가 나오면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소수의 특수부대가 가서 야간에 한번 퍼포먼스 하고 다시 돌아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크림반도 지역의 해안 경계 시스템 러시아 형편없다라는 게 또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기념일날 크림반도에 상륙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크림반도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보여줬죠. 러시아가 크림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2대를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저기 지금 드론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크림반도 쪽에 42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러시아는 그 중에 33대는 안티 드론 건으로 마이크로웨이브로 격출시켰고, 나머지 9대는 기관포로 요격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크림반도 최대의 도시 심페로폴에 거대한 폭발이 또 생겼어요. 그건 또 요격이 안 됐는가요? 요격이 됐는데 왜 큰 폭발이 생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거짓말하다가 들켰죠. 그리고 바이락타르사, 튀르키예의 무인기 제조 회사죠. 개전 초에 이 TB2 드론이 굉장히 큰 효과를 냈었는데, 그 바이락타르사가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TB2 드론 한 대를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다. 이건 튀르키예 국가가 기증한 게 아니고 바이락타르사가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바이락타르 TB2 완전히 대박 났잖아, 그러니까 고마워 땡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신규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 패트리어트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150km 날아가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 탄, 발사대는 미리 가 있으니까, 이미 가 있으니까 추가 탄을 준다라는 그 포함한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기증하는 이 기증국, 그리고 훈련을 제공해주는 훈련 제공국, 이게 증가했다. 그래서 기존에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을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노르웨이도 나섰어요. 노르웨이는 원래 지금 14대 있는 F-16 있는데,
F-35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대 중에서 2대는 도저히 못 쓰고 좀 쓸만한 거 12대가 있었는데 그건 미국의 가상적기 전문 회사 PMC가 있어요. 여기에 팔려고 거의 뭐 계약 성사까지 갔는데 이거 지금 스탑하고 그걸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노르웨이가 발표를 했고, 그러면은 노르웨이 12대 또 지금 덴마크가 38대 아르헨티나에 팔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38대 만약에 준다면 합하면 50대, 그리고 네덜란드가 24대 해서 이 세 개 국가 다 합하면 74대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게 되겠죠. 이건 뭐 꽤 괜찮은 훌륭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F-16 조종사들을 훈련을 제공하는, 훈련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 훈련도 미국 그리고 포르투갈도 우리도 훈련 제공해 주겠다라고 나서서 2개 국가가 훈련 제공국이 또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미제죠. 이게 T-72 전차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오레아브 전선에서 오랫동안 47기계화 예단이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왜 뒤로 못 빼냐? 휴식 좀 줘야 되는데 왜 못 빼냐? 47기계화 예단이 브래들리 전투장갑차를 다 쓰고 있는데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브래들리를 지금 전장에서 빼내면 너무나 큰 전력 손실이다. 그래서 47기계화 예단 장병들은 좀 쉬게 해주고 싶은데 브래들리가 너무나 효과적이라서 전차보다 더 나오니까 방어력도 좋고 또 시가전에서 너무나 효과적이고 미국 보병 전투장갑차가, 그래서 이걸 도저히 뺄 수가 없다. 그래서 47기계화 예단 그대로 계속 전투하고 있다라는 후문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에서 돌파구를 확장하고 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러시아가 쿠판스크에서 추가 공세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쿠판스크 습지대를 돌파를 해서 하르키우주까지 넘어오려고 했는데 격퇴당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지역에서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냈다, 격퇴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이 쿠판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가 거의 뭐 영토방위군 한 개 대대 정도의 보병밖에 없고 나머지는 포격으로 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여기서 공세를 펼치고 러시아가 그걸 막아냈다라고 할 정도면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가 이 쿠판스크에 증원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바흐무트 남쪽에서 추가 진격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도나 이런 건 공개 안 됐어요. 동영상은 공개됐는데 아주 넓은 초지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가 보병을 내려놓고 하차 전투하고 하는 이런 동영상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극심한 전차 부족을 겪고 있어 구형 전차들을 꺼내 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T-55나 T-62의 화력과 방어력 부족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야심찬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2라운드가 본격화되며 극심한 병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최근 남부전선 모처에 T-10 전차를 복원해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러시아군 관계자가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며 현지 시각 8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남부전선 모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운송용 트레일러에서 자력으로 후진해 움직이는 T-10 전차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영상 속 전차는 외부의 녹이 말끔히 제거되어 있었고 트레일러에 적재되기 전 지상 주행 과정에서 묻었을 흙덩이를 무한 궤도에 잔뜩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오신트 전문가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5년 2월 개발이 시작되어 6.25 전쟁이 끝난 후인 53년 11월에 완성된 T-10이라는 전차로 확인됐는데요. 이전의 이오시프 스탈린 시리즈 전차처럼 스탈린의 이름을 따 IS-8이라는 명칭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일반적인 메인 배틀 탱크가 아니라 미국의 M103이나 영국의 컨커러 전차처럼 헤비 탱크, 즉 중전차로 개발되었는데요. 완성 직후에도 그 설계 사상이나 기술이 현대 메인 배틀 탱크, 즉
주력 전차 개념과 맞지 않는 퇴물이었기 때문에 1100여 대만 생산돼 극히 일부 부대에서만 운용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750마력 순행식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50톤급의 육중한 차체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구경 주포였던 M62T2 122mm 전차포를 탑재하고 포탑 전면 장갑 기준 250mm의 24도 경사 장갑을 갖춰 당대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당대 최고의 주포와 장갑이라는 타이틀이 1950년대 중반 기준이라는 점인데요. 122mm 주포는 최대 200mm 정도의 관통력만 발휘했고 250mm라는 주조제 단일 장갑은 1960년대부터 등장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게에 너무도 쉽게 관통됐습니다. 이 전차는 재원상 비포장 도로에서 최대 시속 40km를 낼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조종 반응성도 느려 생존성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mm라는 주포를 이용해 고폭탄과 소위탄 등 화력 지원용 포탄 발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정식 포대로 끈질기게 생존해 1993년까지 러시아군 장비 목록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고정 포대로 운용될 것이라던 T-54나 T-55, T-62를 일선 차량화 소총사단의 주력 전차로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고정 포대설이 유력한 이 퇴물 전차가 정말 최전선의 전차 용도로 복귀할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내리는 전차가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T-10 전차인데요. 일단 동영상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전차가 그냥 뭐 툭 내리는데 이게 지금 실화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어떤 전차냐? 박물관에 있는 전차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서울에도 전쟁기념관 마당에 가면 이렇게 전차, 오래된 전차, 장갑차, 비행기 전시해놨죠. 지금 딱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퇴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포가 또 122mm다 보니까 의외로 고정포 진지용으로 1993년도까지 일부가 살아남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그게 벌써 30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끌려 나왔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개발됐기 때문에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이때 진압하기 위해서 프라하로 들어갔던 그 전차예요. 정말 역사적인 전차인데, 와, 1968년 같으면 저보다 더 엄청나게 형님 3,000벌이네요. 그래서 이런 이 68년도에 이미 제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 활동을 하고 있던 3,000벌인 이 전차가 다시 살아나와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정도로 러시아가 정말 전차고 뭐고 다 없다. 그래서 이 전차가 정말로 주력 전차 용도로 돌파, 기동, 전차전 뭐 이거 할지, 저는 그냥 이거 전차호, 참호를 파놓고 포 용도로, 지원포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워낙 지금 자주포 같은 게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몰려오죠.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할 포도 없죠. 그래서 그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러시아가 딱하게 된 상황을 그대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부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틴에 이어 로보틴의 남쪽 정착촌들을 추가로 탈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8월 25일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이 우크라이나 손에 떨어지고 돌파구도 더욱 넓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3일 로보틴의 완전 탈환을 선언했던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만에 로보티네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을 탈환했으며 현재 해당 정착촌 남쪽의 이첸코베 정착촌에 대한 공격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T-0405 도로 중심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제47기계화여단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을 거침없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노보프로코피우카 탈환 이후 47여단 양익의 부대들도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전선의 돌파구는 로보티네에서 베르보브까지 폭 9km, 중심 7km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하루 사이 돌파구의 폭은 서쪽의 코파니에서 동쪽의 베르보브까지 16km로 넓어졌고 이첸코브의 정착처는 물론 솔로드카 발카와 세니츠네 일대까지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0405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제47기계화 예단을 중심으로 서쪽에 제65기계화 예단과 제116기계화 예단이 코파니 일대의 러시아군 짜르이 울프 대대와 제810 근위 해군 육전 예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짜르이 울프 대대와 제810 근위 해군 육전 예단은 며칠간 계속된 포격으로 부대가 와해 직전의 상태로 약화된 상태인데요. 러시아는 이들 부대 사이에 급히 도네츠크주 돌리나 주둔 경비부대인 제4 군사기지 대대 병력을 보강 투입하는 한편 이번 주 초 신규 투입한 제503 차량화 소총연대로 긴급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격 중심 축선 동쪽에는 제82 공중강습여단과 제46 공중기동여단, 제118 기계화 여단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쪽은 러시아군 제1429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22 근위 스페스나츠 여단, 제1, 제3, 제11, 제14 지극예비군 대대가 방어하고 있는데요. 4개의 바스 지극예비군 대대는 사실상 소멸했고 방어선 돌파 위기가 짙어지자 급조된 징집병 부대인 제100 정찰 여단이 바스 대대 후방의 참호선에 긴급 전개되었습니다. 문제는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이 일대 러시아군 전력으로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돌파구 전면에 두터운 2차 주방어선을 구축해놓고 이 앞에 대규모 지뢰밭을 조성했지만 포병 화력의 절대적 열세와 러시아군의 잦은 역습 시도 때문에 현재는 주방어선에 배치할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가 헤르손 방면에서 병력을 대거 빼내 자포리자 전선에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헤르손 방면의 여단, 연대급 단대의 부대는 남아있지만 해당 부대들은 예하 대대들 대부분을 차출당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며 헤르손 전선도 곧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방어선이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총동원령 외에는 답이 없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병력을 동원해 전선에 배치해도 싸울 무기가 없고 사기도 바닥인 상태에서 과연 총동원령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초에 대공세를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석 달 다 돼가죠. 지금까지 공격해 들어간 오레오브 전선에서 공격해 들어간 거리가 7km. 와, 진짜 정말 지지부진했죠. 7km 들어갔는데 이제 하루에 2km를 더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빨라졌는데 이게 그동안 전면에 있던 용치, 대전차 지뢰, 뭐 각종 지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진격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 제거된 상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로보틴의 남쪽 외곽에서 진격적인 우크라이나군 상황을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 아주 빠르게 진격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로보틴에 점령하고 남쪽 노보프로코피우카 그거 제가 어제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노보프로코피우카 함락했어요. 그리고는 더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전황지도를 보면 이 로보틴의 남쪽 노보프로코피우카 점령하고 그 밑에 이첸코브 여기로 들어가서 전투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베르보브 그리고 여기 있는 로보틴에 여기까지가 폭이었어요. 흰색 지도의 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16km로 넓어진 거예요. 이 로보티네에서 47기가 외단의 서쪽에서 갑자기 그냥 러시아군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여력 없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로보티네까지 안전하게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서 여기서 드디어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3차 방어선, 여기가 2차 방어선이죠. 2차 방어선의 주력 참호선들이 이렇게 지금 이어 있는데 이 3차 방어선의 핵심 지역 토크마크죠. 이 토크마크에 4단 지휘부들이 있어요.
이 토크마크 확장한 지도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포병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야포로 사단 지부를 때리고 있다. 그것도 정밀 타격하고 있다. 이제 드디어 토크마크가 일반 뭐 사거리 연장탄도 아니고 일반적인 포탄, 고폭탄의 사거리 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뭐 여기 전선에 딱 붙어 있겠습니까? 포병이 당연히 후방에 있겠죠. 왜? 사격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포병 사격권에 토크마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점점 더 진격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47기가 예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옆으로 쫙 확장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앞에서 계속 전면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전면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완전히 확장해서 부채살처럼 치고 뻗어 나가는 이런 전투 양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바스 다 지금 뭐 거의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처음 보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있어요. 스칼라 대대라고 처음 보는데 이게 시가전 전문 부대랍니다. 그래서 노바프로코피우카나 앞으로 정착촌들 계속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정착촌들에서 시가전을 하기 위해서 시가전 전문 부대 또 하나 차출해서 데리고 와서 계속 시가전 시키고 치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 2달 반 동안 1차 대공세에서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이거 뭐 우크라이나에 이거 뭐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 보니까 그동안 정말 열심히 두들겼던 이게 드디어 균열이 확 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균열이 한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훅 무너지는 거죠.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